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 또 제자들이 맛있는 물회를 사줘서 먹고 왔습니다. 예전처럼 스승의 날이라 스승을 존경하고 그런 마음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제자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하루였어요. 또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시는데 오늘 문자를 드렸더니 너무나 문자 하나에도 감동을 받았다고 답장을 보내는 그 답장을 왔는데 그 답장을 보면서 좀 마음이 울컥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의해서 어제는 하브루타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해 드렸고 오늘은 유대인의 하브루타의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과 매일 저녁 자녀 한 명당 30분가량 1대1 토론을 즐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매일 저녁 아니면 하루에 몇 분이나 토론을 즐기고 있습니까?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정치는 또 어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에는 2017년 현재 모두 11개의 정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그네스트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현재도 없다고 합니다. 집권 리쿠드 당은 총 120석 중에서 3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타 정당과의 연정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11개의 정당이 모여 있으니 이스라엘 크네세트 국회는 얼마나 시끄러울지 상상이 가겠습니까? 가는가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사는 곳, 특히 그네세트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그룹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크네세트라도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뭉치는 지혜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랍비 오셔 리츠만의 집에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아이들이 5명이나 있는데 토라 수업을 받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들고 와서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를 묻곤 한대요. 수업 중인데도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막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질문에 답하느라 한참 수업을 중단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는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과 매일 저녁 자녀 한 명당 30분가량 1대1 토론을 즐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나라도 이런 하루에 부모 자녀 간의 30분 동안 토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중고등학생이 있는 이스라엘 가정은 늘 토론 분위기로 후끈하다고 합니다. 사회 모든 곳에서 질문하는 걸 장려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상호간 질문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질문은 곧잘 토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가정의 일반적인 풍경입니다. 방송인 조승현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자신의 유대인 친구에 대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고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가 집안 대대로 교수를 해온 유대인 인텔리 가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수능 전날에 밤새도록 재즈클럽에서 놀고 그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받고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고 백악관에 초대돼서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묻자 어떻게 이분이 대답했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식탁에서 우리 아버지와 하는 논쟁에 비해 논술 시험의 수준이 더 낮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늘 토론을 하고 밤에 부모가 읽어주는 책들도 모두 수준 높은 책들이었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살펴보면요. 군대야말로 상명하복의 엄격한 조직이겠죠. 상하간 질문하고 토론한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군대에서조차도 그런 질문과 토론 문화가 매우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임무를 수행하려 할 때 좋은 아이디어나
제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휘관에게 달려가 서슴없이 건의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데 매우 익숙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이스라엘 신병이 자기 부대의 사령관에게 당신이 나의 상관인 것을 증명해 보세요라고 질문했는데 이야기는 매우 유명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데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설득하는 과정에서 서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 타협하고 절충할 줄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론 속에 탄생한 결론을 바탕으로 그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시를 받고 일할 때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토론 문화는 후추파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질문이 없으면 토론도 없다. 질문하게 되면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토론을 강조하기보다는 질문을 강조하는 이유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런 문화를 토라와 탈무드를 통해 배우고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질문 잘하는 유대인, 질문 못하는 한국인. 뭐라고요? 질문 잘하는 유대인, 질문 못하는 한국인. 유대인 부모들은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늘 질문을 듣고 자라고 질문 연습을 부지불식간에 많이 하는 데다가 학교에 진학하면 질문 잘하는 학생이 크게 칭찬받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늘 질문을 품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왕성한 학습 동기로 이 질문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 잘하는 학습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하고 질문이 많은 학생이 길을 펴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될 것은 철저하게 흥미와 자질을 따져서 학습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수학을 지지리도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수학 시간만 되면 졸곤 했습니다. 성적이 나쁜 것은 당연했고 그런 수학에 질문 한마디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국어에는 흥미가 있어서 나름 질문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말하면 질문은 학생들의 자질과 흥미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유익한 게임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모든 학습의 질문을 잘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면에서는 철저하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의 자질과 흥미를 늘 관찰한대요. 그래서 잘하는 쪽으로 흥미 있는 방향으로 아이들 학습 방향을 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을 잘 관찰하고 있나요? 아이들의 자질이, 아이들의 탤런트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파악하셨나요?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스필버그 감독입니다. 스필버그는 반유대주의자의 극성을 부리던 환경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왕따와 차별을 당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부모가 어느 날 비디오 카메라를 사다 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뒷전이었고 오직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놀기에 여념이 없는 아들을 보면서 그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길을 가도록 지원했대요. 카메라가 부서지면 다시 사주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페이스북의 창업자 저커버그의 아버지도 어렸을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는 아들에게 프로그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려는 유대인 부모들의 노력이 아마도 세계적인 유대인 인재의 탄생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관찰해서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상담 와서 아이들은 놀이 치료를 하고 또 저희가 책놀이를 통해서 꼬마 작가를 통해서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 수업을. 근데 부모들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끊어버리는 경우가 안타깝게 많은 것을 볼 때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놀면서 창의적인 것이 생기고 질문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술학원이든 어떤 학원에서 아이들이 한 작품이 아니라 선생님이 잘해서 도와줘서 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창의성이든 또 자율성이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프랑스 쪽이나 스웨덴 쪽의 교육을 좀 전수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맞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에 맞는 수업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를 잘 관찰하고 있나요?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녀가 무엇에 호기심을 가지고 몰입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옛날 부모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에게 한풀이 하듯이 다그쳤던 경우도 있어요. 또 자기 재능에 맞지도 않고 흥미도 없는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목과 학습을 강요하는 그 자체는 고문이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능과 흥미에 맞는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설사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있어도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아이라면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알에 대한 호기심을 풀려고 나름 노력할 것입니다. 자, 스필버그 어머니의 자녀 교육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브루타 요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영화의 천재 스티븐 스필버그는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그의 어머니는 유대교를 믿지만 엄격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 살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는 곳에서 자유분방하게 스필버그를 길렀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별로 학교 공부에는 흥미가 없어서 자주 꾀병도 부리고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그걸 알고도 어머니는 일부러 열이 많구나. 오늘 하루 쉬렴하며 학교 선생님에게는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학교 가지 말고 쉬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다르죠. 가치관이. 언젠가 한 번은 학교 선생님에게서 호출이 와서 면담을 하였는데 스필버그는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느라고 전혀 수업에 임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속이 상했지만 도리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좋아하는 그림과 글을 쓰는데 선생님께서 왜 걱정하실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선생님과 내 친구들이 모두 인정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얘야, 선생님과 내 친구들이 내 그림과 글을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스필버그 어머니의 대화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좀 감동적인데요. 스필버그는 어려서부터 영화 찍기를 좋아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옷에 케첩을 묻혀 피를 흘린 것처럼 꾸며봤다고 합니다. 이때도 어머니는 케첩을 제공하였고 스필버그의 엉터리 같은 영화를 찍는 그것에 기꺼이 배우로도 출연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작은 필름 카메라 같은 것을 사주기도 했고요. 그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아프다고 꾀병을 부린 날은 월요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휴일 이틀간 그 카메라로 열심히 찍은 영화를 월요일에 편집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유대인이라서 따돌림 받기가 일쑤였고 한 번은 13세 때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글을 때린 체구가 큰 아이에게 그가 찍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시키면서 둘은 급격하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훗날 그 아이를 연상하면서 그 아이 또래의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가 백 투 더 퓨처, 아주 유명한 영화죠. 라는 영화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정상적이지 못한 아들의 행동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따뜻한 말과 격려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믿고 언제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보다 더한 믿음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 감동적입니다. 그것은 스필버그를 보면 언제나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께서 늘 스필버그를 보면 언제나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침내 조스, 인디애나 존스, 주라기 공원, E.T.,
백투더퓨처 등 많은 흥행물에 이어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린 세계적인 명감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할 때마다 자녀에 대한 마음속의 그림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 대한 큰아들이다. 그러면 그 큰아들에 대한 마음속의 그림책이 어떻게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이 잘 될 거라는 거, 또 그 아들이 꿈을 이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 그림책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그런 그림책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으로 앞으로 그 아이가 될 것이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담을 몇십 년 하면서 그 어머니들의 말 속에 또 어머니들의 무의식 속에 자녀가 앞으로 될 것에 미리 마음속 그림책에 되어 있어서 그 마음속의 그림책에 저 아이는 안 될 거야. 저 아이 좀 못마땅해. 그러면 늘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어린 시절의 부모님이 부정적인 언어를 썼다. 너는 하는 게 그 모양이니? 너는 이것도 못하니?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해? 야, 내가 하면 그거를 그림이라고 그렸냐? 달로 그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대화를 듣고 살았던 아이들은 정말로 현실 속에서도 어머니가 됐어도 그렇게 부모님의 그 말대로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물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상담 사례 하나를 얘기해 드리면 어떤 어머니가 오셔서 계속해서 그 큰아이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작은 아이는 너무 밉다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너무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이만 보면 얼굴이 활짝 웃고 작은 아이만 보면 인상이 찡그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그것을 그래도 알아채리고 상담하러 왔다는 자체를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작은 아들에 대한 머릿속의 사진첩을 꺼내서 보니 그것이 어릴 때 자기와 투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의 어린 시절에 그 작은 아이의 모습을 꼭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했던 것이 무의식에 남아있기 때문에 작은 아들이 그 어릴 때 자기의 그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하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고 상담하면서 자기가 그 사실에 어린 시절에 직면하고 또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이 조금 변화되니까 그 큰 작은 아이가 너무 좋아졌다는 그 작은 아이가 엄마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작은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작은 아이의 그 못마땅한 행동이 작은 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는 걸 깨닫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 12회기 상담 시간에 마지막 날 저에게 굉장히 감사해 하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 대한 머릿속의 사진첩 한번 여러분 꺼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머릿속의 사진첩이 어떻게 그려져 있나요?